웅진 싱크빅이 왜 KWC에 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웅진 싱크빅 하면 기업들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학습지, 전지 이런 형태에 대한 기업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2014년부터 좀 빠르게 기술을 접목해서 교육을 바꾸고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작업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좀 발전시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좀 나왔습니다. 웅진스코빅은 종이학습지에서 좀 머물러 있다가요. 2014년 웅진 북클럽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교육산업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접목돼서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에듀테크라는 단어가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에듀테크라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단순한 인강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인강이 영상을 찍어서 보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에듀테크는 우리 학습자들, 우리 사용자들을 많이 돕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기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패드상에서, 디지털상에서, 모바일상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학습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종이를 학습하는 활동이라든가 종이 책을 읽는 활동,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강의 보는 활동,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하는 활동 이런 모든 활동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에듀테크라고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듀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 학습자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기에 맞는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학습 과정을 안내해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호기심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느냐의 활동에 따라서 에듀테크다 아니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저희가 이제 북클럽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하면서 테크를 가지고 디지털 쪽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2016년 쪽에 이제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됐었던 지점이거든요. 대량의 데이터, 2016년이면 아마 2010년대 초반부터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국내에서 서비스되거나 실제로 서비스를 적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2016년에 저희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IDC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량의 데이터, 거의 그 당시는 필요 없을 것 같은 로그상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고 사용자는 늘어나고 서비스는 확장됐을 때 이제 확장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퍼포먼스에 대한 이슈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버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이제 첫 번째 대고객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작업을 합니다. AWS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별로 없던 사례입니다. 10테라 정도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클라우드로 옮긴 환경에 대한 경험을 아마 거의 저희가 유일하게 먼저 해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이 되게 되면 저희는 이제 SAP라고 표현되고 있는 기관계 시스템, 모든 시스템들이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죠. 꽤 긴 여정을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접목을 시켰고요. 지금 99% 정도의 서비스는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웅진 싱크빅 하면은 IT 개발자 관련, IT 관련 자원들이 별로 안 될 거다라는 오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 본사 직원의 한 50% 정도는 지금 이제 IT 개발의 인력들 또는 관련 인력들, 기획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저희들 계속 고민이 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기술로 시작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는 걸 명쾌하게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한계를 어떻게 풀고 나갈 거에 대한 고민이 되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로 AI를 관련해서 도입을 하고 싶었어요. AI가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저 당시가 알파고가 등장했던 그 시점쯤인데요. 키네티브라는 회사, 실리콘밸리에 있는 키네티브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AI에 대한 본격적인 도입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서 얘기될 것 같은 생성형 AI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같이 시작했던 하상 전문으로 하는 그룹이라는 곳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는 생성형 AI까지도 같이 협업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저희가 책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처음 출시를 하면서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책을 PDF로 옮겨서 패드에서 보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책을 패드에 옮겨 놓는다고 해서 그 독서의 경험, 학습의 경험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꽤 긴 기간 동안 이제 고민을 하죠. 어떻게 작업을 해볼 거냐, 또 다른 경험을 어떻게 줄 거냐, 디지털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모바일, 이런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학습 방식,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AI라는 기술을 도입하게 되고, 인터랙티브 북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인터랙티브 북은 패드와 카메라와 책이 서로 연결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책 읽기 하는 활동을 만들어진 책이 서비스였고요. 이 책이 초기에는 저희들이 기대 이상 호응이 많아서 품절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고요. 현재 국내 아이들 한 600만 권 이상의 책들을 이 형태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든 서비스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는 나름 성공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을 가기 위한 도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CES, 그 다음에 가장 큰 교육 쪽의 박람회 중에 하나 베트쇼라는 곳,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열리는 IST 컨퍼런스, 도서전, 도쿄 XR 페어 이런 쪽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서비스들이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저희들은 참여를 하면서 그 활동들에 대한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글로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꽤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2년 연속 CES에서 혁신상을 받는 결과를 좀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실제로 두 가지 분야, AR, VR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 두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 쪽에서, 교육 도메인에서 CES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없는 사례고요. 아마 저희가 첫 사례이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사례는 계속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담당자가 좀 많이 긴장하고 내년에 3개를 받으려고 했더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이가 주는 상이죠. 글로벌에서 가장 큰 교육 박람회거든요. 교육 박람회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의 사용자죠. 저희가 만들어지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하는 그 사용자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그 체험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라고 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상이기도 합니다. 웅진식급일기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분야들을 가져가고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이책이라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종이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 다음 또 디지털은 디지털의 역할을 할 거고, 종이와 디지털이 같이 결합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가질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기존에 학습지를 대표했던 웅진식급일기라든가 책을 팔고 있었던 웅진북클럽, 그 다음에 그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웅진 스마트홀이라는 서비스, 그 다음에 단행본, 성인 쪽의 단행본에 대한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새로운 도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아동 오디오북 플랫폼인 딸기콩이라든가 책방 서비스라고 해서 이커머스에도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놀기를 원하기 때문에 놀이의 발견이라는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성인 쪽에서도 새로운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하고 있어서 유대미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도전이라든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가고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서비스하고 있는 학습 플랫폼 스마트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와 초중 중학을 대상으로 해서 전 과목을 서비스하는 학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과 독서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전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아마 교육계 쪽에서 또는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디지털 교과서라는 작업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일정 부분 혼란도 있고 기대도 많은 이런 상태가 가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각자의 디바이스에서 AI 서비스로 AI가 학습을 분석해주고
그에 맞춰서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개인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얘기더라고요. 기시감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쓰는데요. 이미 우리는 2014년부터 준비해왔고 그거에 맞서 AI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었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여기 계시는 후배분들은 2025년이면 디지털 교과서로서 AI 맞춤 소스웨어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로서 이제 실제 수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조만간에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스마트홀 서비스를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커리큘럼을 개인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해야 될 것들을 안내하면서 오늘 어떤 학습을 하면 좋을 거냐 개인에 맞춘 형태, 자기 계획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짓을 하고 있는지 혹시 틀렸는데 내가 풀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분석하기 때문에 틀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구성해서 오답노트에 대한 부분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습자, 연구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틀린 행위를 교정을 했을 때 그게 학습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나 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어떤 학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서 자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웅진 스마트홀입니다. 웅진 스마트홀에 적용되어 있는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하루에 한 1억 건 정도 데이터가 학습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2019년 기준의 1억 건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굳이 세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자꾸 물어봐서 확인해 봤어요. 3억 건 정도의 하루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동작하고 있고 이런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동작시키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거의 찾기 힘든 상황일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상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문제입니다. 꽤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둘레 구하고 이렇게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아마 우리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아이는 너무나 그 문제 되게 쉬웠어 라고 하고 어떤 아이는 그 문제 정말 어려웠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게 잘하는 학생이거나 못하는 학생도 공통적으로 한번 경험해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A라는 회원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잘 푸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원은 한 92% 확률로 무조건 이 문제를 맞출 거야 라는 형태를 알 수 있고요. 얘는 그래도 한 35초 정도는 풀어야지 이 문제를 알 텐데 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B 회원은 되게 어려운 문제거죠. 되게 어려운 문제고 맞출 확률이 한 30%가 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문제를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도 적절한 시간을 투입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75초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서 고민하고 풀어낸다라고 하면 이 아이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시간이나 맞출 확률이라든가 적정 난이도, 체감 난이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학습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콘텐츠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AI가 맞는 코스웨어를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어떤 아이 너무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시험 문제 반복시키는 거 짜증나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포기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잘 못 푸는 아이에게는 비슷한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전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를 느끼는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AI 유형 클리어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교육업계에서 특허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과정에서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으로서 많은 특허도 가지고 되었고요. 아직도 계속 많은 특허들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홀이 기존의 초등학교 서비스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일단 iOS 쪽에 개발 지원을 사실 하지는 않았었어요. 저희가 전용 패드를 구매를 해서 학습자에게 공급을 하고 전용 패드 내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iOS의 막강한 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세상에 오게 되고 각 개별 회원들이 자기의 디바이스를 가지게 되는 환경에 맞춰서 저희도 iOS 개발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중학 서비스, 스마트홀 중학 관련 서비스는 이미 iOS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애플의 좀 특화된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용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플의 펜슬 기능이라든가 스플릿뷰라든가 가장 어쩌면 기본적일 수 있는 기능들을 적용해서 iOS를 통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올탭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화상과 음성과 필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비스하는 올탭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학습자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또 만나러 가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용 패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안드로이드 기반의 한정된 OS 기반으로 하지 않고요. 모든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 북클럽이라고 하는 독서에 대한 서비스, 그 다음에 스마트 싱크이라는 학습에 관련된 서비스, 정가부 학습을 담당하는 스마트홀에 대한 서비스도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의 기능과 특화된 능력과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올해 연내에 빠르게 진행될 부분이 슈퍼팟 잉글리시라고 하는 유아동 또는 초저 대상의 영어 교육을 하는 서비스가 iOS 기반으로 확대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박람회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이렇게 해외 박람회를 다니고 전시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키노트나 이런 데서 발표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참여해서 얼마나 몰입할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학습 역량, 자기의 경험, 학습자의 경험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느냐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경험이기도 하고요. 이미 예전에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팬데믹 기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심각하게 교육 분야에서는 고민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재미있게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흥미를 유발해야 되고 아바타도 만들고 아바타 대화도 시켜보고 이런 서비스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생성형 AI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한계, 지금 가지고 있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지식급일에는 독서 플랫폼, 메타버스, 스마트 학습, ARPDM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저희는 생성형 AI, 오픈 AI의 챗GPT 또는 네이버의 하이퍼크로바틱스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붙여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후반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생성형 AI 챗GPT를 붙여서 작업한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주 초기에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던 상황이거든요. 챗GPT라고 하는 아이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일까 아닐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챗GPT에게 프롬프트로 알려주면서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 나이 알려주고요. 남자아이예요. 공룡을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수학은 한 5.1 정도 레벨로 해서 좀 잘하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모양, 삐뽀삐뽀 모양 구조제, 세상을 알게 한 문자, 이런 아이의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 아이에게 아이와 대화를 하는 챗GPT를 구현을 해봤거든요. 공룡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서비스했던 멘트는 단 하나의 멘트밖에 없어요. 공룡을 찾아서 공룡을 설명해 주는 멘트고 하나로만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7세 아이이기 때문에 7세 아이에 맞는 어투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공룡은 옛날에 살았던 큰 동물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고요. 이런 형태로 아이의 연령이나 아이의 개인 정보에 따라서 문장을 생성해주거나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꿈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저 어제 무슨 꿈 꿨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가지고 있던 저희의 챗봇은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꿈이라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요. 꿈꿔왔어. 또 잘 몰랐던 상황의 챗봇들이 이제는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꿈 꿨어? 무슨 꿈 꿨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귀신을 다루는 꿈이었어. 그러면 그 귀신을 다루는 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책도 한번 읽어볼래? 라는 형태로 서비스가 발전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독후 활동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활동일 것 같아요. 책들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힘들어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 읽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책을 리뷰를 했느냐, 복기를 했느냐, 요약을 해봤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이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를 다들 경험하고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저도 마찬가지인 것들이 처음 시작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독후감을 쓰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독후감을 쓰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거에 대한 시작이 너무 어렵고요. 첫 시작의 문구만 시작을 가이드해주는 조금의 힌트만 주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말을 잘하는 이쁜 아이들이고 첫 시작을 알려주는 독후 활동의 도우미 역할로서 챗GPT나 생성형 AI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요거에 관련된 연구는 내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잘하는 챗GPT는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영어 정말 잘하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사실 기반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조정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했냐에 따라서 사실 기반으로 말하기도 하고 전혀 없는 얘기도 창작하기도 하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영어는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영어 문장을 읽고 있었는데 말을 못한다든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희 세대는 그랬거든요. 교과서는 잘 읽었어요. 근데 실제 외국인들 만나면 도망가는 이런 활동도 했었는데 실제로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대화가 가능한 생성형 AI야 STT, TTS라고는 기존에 존재했던 기술이 결합됐을 때 말하기 학습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문장을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SKT의 김지영 부서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화면을 올려놨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 되게 큰 하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하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메타버스가 세상의 모든 변화, 메타버스, NFT 등등 다양한 기술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을 했었지만 실제로 연말이 지나고 보면서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가능한가? 그 다음에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사용자들이 이탈되고 있네? 메타버스는 그냥 허상이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메타버스 내에서의 활동이 자연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한계가 얘기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성형 AI가 메타버스에 결합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김지영 부서장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 저희도 그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언급하면서 가볼게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에 대한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홀, 전광학습지인 공진 스마트홀의 첫 번째 화면이고요. 첫 번째 화면에 메타버스가 서비스되고 있는 배너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메타버스 공간에 실제 교실을 만들었고요. 교실 속에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걸어갑니다. 자기의 아바타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고요. 옆에 펫도 있는데요. 그 펫은 현실이면 할 수 없는 일들로 벌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학습해야 될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요. 선택해서 해야 될 과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결과가 끝났어요. 이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저희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결과를 좀 봤어요. 그 전에 단순하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학습 속에서 학습을 했을 때 아이들이 학습을 끝까지 알려 하는 비율보다 한 10% 정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어쩌면 단순한 활동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내가 조작을 해서 내가
내가 선택해서 내 자리에 앉아서 선택했다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수업을 학습을 끝까지 완료하는 비율이 더 올라가는 활동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도서관도 좀 만들어봤습니다. 사서랑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도서관에 있는 NPC랑 대화도 하면서 NPC가 어떤 책이 추천됐더라, 책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하는 활동을 대화를 과정을 나누면서 대화 과정 속에서 2D 속에 있는 책을 선택하게 됐을 경우에 책을 아이들이 끝까지 더 많이 읽더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 60% 정도 아이들이 40%의 아이들은 읽다가 그 책을 내려놨는데 메타버스를 경험을 하면서 메타버스에서 얘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선택됐을 때는 책을 끝까지 더 읽어보는 활동에 대한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쾌하게 있었습니다. NPC 형태, 즉 저희가 다중적 수업 환경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자와 사용자끼리 말하는 것들을 대한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용자 간의 욕설, 이렇게 좀 잘못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있기 전까지는 아마 서비스가 오픈되진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NPC 중심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대화를 가지고 있는, 대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 NPC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대화를 하게 됐을 경우에 계속 이제 같은 말이 반복되는 현상, 그리고 아이들의 금방 실증되는 현상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성형 AI의 자유대화,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C에 대한 역할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죠. 영어밖에 못해요, 이 아이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영어로 말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소설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웹툰 작가의 꿈을 꾸고 있는 캐릭터, NPC들과 자기 꿈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더 나은 꿈을 성장하고 발전시켜가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고고학에 관심이 있다는 고고학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초기 버전에 저희들이 테스트,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네, 에밀 브라운이라는 친구 이렇게 해서 성격을 규정을 해서 너의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연령은 몇 살이고 몇 살짜리 톤으로 얘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 관심사는 뭐고, 이런 어떤 프롬프트로 제약을 주고 챗GPT와 대화를 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과정이고요. 실제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 아이들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저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항상 정해진 챗봇의 룰 중심으로만 대답을 했던 것들이 이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단순하게 아주 대화가 단절되고 있었던 챗봇 서비스, 그 다음에 같은 말만 반복하는 NPC들에게 챗GPT를 붙이고 그거에 대한 파일럿을 진행을 했고요.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직업에 대한 것, 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주제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의 추천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형태로 했죠. 이건 북클럽 프렌즈라고 해서 챗봇 서비스를 하던,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독서 활동을 유도하던 활동에 대한 부분들로 가게 되는 거였었고요. 실제로 저런 대화를 작가가 얘기를 하게 되면 책을 추천해 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엉뚱하게 해리포터라고 답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대화의 단체가 테일이었어요. 이제는 생성형 AI가 해리포터를 인지하고 해리포터의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무한하게 자기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추천 활동을 하게 되면 추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올라가는 것도 숫자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에 있는 NPC들에게도 약간은 말을 하는 능력을 부여하기 시작했고요. 직업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직업에 관련 질문을 유도하고 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 형태의 대화를 유도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긴 했고요.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질문이나 말하는 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을 같이 해봤었거든요.
챗GPT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본적인 사전의 질문을 먼저 던지는 구조로 했을 때 대화가 얼마나 이어지고 그 다음에 효과들이 어떻게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추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점점 더 자극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이제 발전시켜가고 있는 게 카이스트 연구팀과 창의성 증진에 대한 프로젝트가 가능하겠냐라는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창의성 증진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이 얼마 전에 와서 한 말이기도 하죠. 창의력과 학습 효율을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미래 인재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는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유대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생성형 AI에 나왔을 때 저희 내부의 생성형 AI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AI를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ILTI라고 베이스하는 다른 머신러닝에 대한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이쪽 생성형 AI, GPT 이런 쪽에 알고 계신 분은 사실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싶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유대미의 상황입니다. 2월 3일에 한 강의가 90개 정도가 올라와 있었는데요. 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00개 정도의 챗GPT 관련된 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3,800개 정도의 강의가 있죠. 그런데 3,800개가 다 나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이 사용자의 피드백과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컨텐츠라는 걸 확인해주는 컨텐츠가 로 잘 정렬돼서 이제 안정화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학습자 글로벌 보면 한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 그 다음에 챗GPT도 3,800개 이상의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유대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강의가 나에게 맞는지,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고민이 너무 많은 과정들을 우리 학습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최고의 강의는 이거예요. 이거 먼저 들어보세요. 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는 베스트 강좌가 형성이 됩니다. 코멘트도 각각 달려있습니다. 나 초보자인데 이러면 안 되고 어쩌고요. 이런 다양한 코멘트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확인하기에 너무 좋은 학습이었죠. 챗GPT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대학교 전공 과정에서도 양자 컴퓨팅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대미에서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강의도 강긴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 이 유대미가 가장 좋은 게 투사이드죠. 소비자, 공급자가 서로 주고받고 의견받고 필요한 거를 만들기도 하고 요구에 의해서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잘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수한 콘텐츠, 우수한 질의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대미 비즈니스라는 서비스를 합니다. 유대미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을 가지고 있어요. 21만 개 정도의 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선된 과정을 기준에 의해서 컨텐츠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라든가 컨텐츠가 최신 거냐 아닐 거냐,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다 보니까 각 계열 특징마다 좀 다른 특화된 컨텐츠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는 형태로 해서 한 2만 개 이상, 2만 2천 개 이상의 컨텐츠를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각 회사와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제일제당 등등 많은 기업에서 저희 컨텐츠를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유대미에 대한 평가가 아마 블라인드에서 나온 글을 좀 캡처해서 올려놨는데요. 회사를 칭찬하는 글은 참 어렵게 본 것 같아요. 보통 블라인드 회사의 뒷담화의 중심이었던 곳에서 유대미 비즈니스를 열어줬더니 칭찬을 하는 글도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컨텐츠 만족도에 대한 실제 사용자분들이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한 형태들이라든가 티빙이라든가 실제로 현업에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컨텐츠와 이런 것들이 국내형 컨텐츠들도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또 신규 새로 진입하는 개발자라든가 또는 스킬을 업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경험을 확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KT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베이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자격증. 제가 인공지능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발 능력이 있는지, 분석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과정들을 KT가 만들어오는 자격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유대미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싱크빅이 좀 제가 고민했던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면서 고민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같이 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클라우드를 하려고 했더니 클라우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안에 없었고요. 밖에 있는 사람 찾기 힘들었었고요. 빅데이터 하려고 했었더니 또 만나기도 어려운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게임 쪽, 재미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게임 쪽에 만나려고 했더니 웅진싱크빅이라는 브랜드, 교육 브랜드, 교육 산업이라는 분야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저희들이 좀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게임 개발 챌린지를 교육회사에서 게임 개발하는 챌린지를 합니다. 지금 올해 3회째가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2회. 아마 게임 개발을 하는 대회에서 가장 큰 상금이 걸려 있을 거예요. 교육회사가 게임을 만든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죠. 재미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좀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힘들었던 과정이 신입사원을 만나기도 많이 힘들었던 과정들이었거든요. 능력을 검증하기도 힘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기도 힘들었던 과정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선택권이 항상 좀 약간 후순위에 있었어요. 개발 그룹, IT 쪽에 하는 분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선택 그룹이 항상 좀 약간 후순위에 있었거든요. 좀 앞에 IT 전문 회사라든가 게임 회사라든가 플랫폼 회사라든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고 이런 형태였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을 만나기 너무 힘들어서 앞쪽에 있는 유대미의 좀 콘텐츠를 활용하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했고요. 실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유대미 콘텐츠를 활용한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연계한 과정이고요. 실제로 취업까지도 저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질의 컨텐츠, 유대미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부트캠프를 통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저희 직원들을 합류시켜서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가정에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경험을 표현하지 못한 기회를 얻지 못해서 자기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그 친구들은 더 빠르게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을 해서 저희가 빠르게 실제로 했고요. 이 친구가 조기 인턴십을 하면서 마지막 과제 발표를 한 거였었거든요. 3개월 정도 인턴십 과정에서 실제 자기 과제를 했고 그 서비스가 현재 웅진싱크빅 스마트홀 메타버스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부트캠프의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 유대미를 통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오프라인 교육 과정은 같이 겹치고 그 다음에 능력을 가져서 빠르게 조기 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만든 컨텐츠, 자기가 만든 서비스를 실제 사용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저 입장에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을 저는 아마 다른 곳에서는 만나지 정상적인 코스였다면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유대미의 좋은 컨텐츠의 힘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교육과 인턴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미가 많은 좋은 컨텐츠와 많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웅진싱크빅은 아마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데이터 분석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서비스 기획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 만나서 갈 거고요. 그거에 기반은 항상 유대미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쪽에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가는 모습들은
결국 이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10년 후에, 어린이들이 10년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고 싶고요.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